프린트를 봐주시면 순열과 조합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는 총 3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확률과 통계는 첫 번째 경우의 수, 자, 두 번째 확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계.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양으로 치면 이 부분이 5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5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부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하에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NPR, NCR.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이 순열과 조합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조금 더 고급적인 어떤 순열과 조합을 만들어 놓은 것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수학적 확률을 구하거나 아니면 확률의 어떤 통계적 자료를 이용해서 구하는 통계적 확률을 구하거나, 자, 이런 확률을 구하는 것이 두 번째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확률을 구하는 것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통계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좀 배워주시면 우리가 확률과 통계까지를 전부 다 배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친구는 통계도 배웠나? 네,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자, 어찌됐건 가장 어려운 단원을 꼽으라 그러면 이 두 단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이 단원은 생소한데 용어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단원이기도 해서, 초반에는 어려우나 나중에는 쉬워지는 과목이고, 얘는 초반에는 쉬우나 나중에 계속 어려워지는 과목이에요. 문제를 조금만 바꿔 놓으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려워지는 과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는 이제 개념 그리고 문제 연결이 가장 중요한데, 이 확률과 통계의 경우의 수 확률은 훨씬 더 그 개념과 그 다음에 문제의 연결이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쫙그리 다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그 정리한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에는 이런 개념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문제의 이 개념을 쓰기까지가 처음에 이 문제를 해석을 해야지만 개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석하는 요령부터 차근차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경우의 수의 몇 가지 개념을 오늘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개념을 연습하는 걸로 할 텐데, 일단 가장 조금 기본적인 그 교재를 지금 프린트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교재를 푸시고, 그 다음에 사실 경우의 수까지가 3월 모의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때까지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보게 되면 수원이라고 하는 과목하고 미적분이라는 과목하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개를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세 과목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 각각 과목에서 몇 문제씩 나오는지는 구체적으로 공시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해,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그 수능 문제들을 보면 대략 이 단원에서 10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11문제에서 1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9문제에서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확률과 통계라는 이 과목이 각각의 이 단원마다 한 3문제 정도씩은 수능 문제에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문제면 대략 한 10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한 30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 이 확률과 통계는 킬러 문제가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킬러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킬러 문제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맞추어야 하는 거죠.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는 과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적분을 공부를 할 때는 맞추면 좋은 거고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21번, 20번, 30번 뭐 이런 문제들은 맞추면 땡큐인데 못 맞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원을 공부하는 것과 꼭 맞춰야 되는 단원을 공부하는 건 조금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단원은 꼭 맞춰야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꼭 맞춰야 하는 단원은 절대적으로 개념의 그 틈이 보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의 틈을 절대적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잘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잘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유형별로 나눠놨거든요. 유형 1번, 2번, 3번은 원순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순열이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7번까지 6번까지 중복 순열이고요. 7번, 8번, 9번, 10번, 11번까지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순열을 배우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다음에 21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21페이지. 자, 21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중복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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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조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합에서는 중복조합이라는 어떤 패턴 하나만, 개념 하나만 더 배우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순열에서 3개, 중복조합에서 하나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경우의 수의 전부고요. 이 경우의 수를 배우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몇 문제? 3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원만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더라도 수능에서는 3문제니까 1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 요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개념이 어려우면 문제는 조금 쉬울 수밖에 없고 개념이 쉬우면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단원은 전부 다 개념이 쉬운 쪽에 속해요. 자, 무슨 얘기냐? 개념보다 문제의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고 자꾸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더 헷갈리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어떻게 이 누수 없이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는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정리를 하면서 만들어 가보도록 하고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 과목은 오늘 배워야 하는 과목은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과 조합을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수학하에서 배운 순열과 조합. 자, 이 순열과 조합 파트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말 그대로 무언가는 더해야 되고 무언가는 곱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용도라는 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경우의 수거든요. 경우의 수라는 건 결국 센다는 뜻이고 센다라는 것은 그냥 세도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도 되지만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놓고 가로가 5개, 세로가 4개 그럼 총 20개가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좀 수학적 어떤 지식들을 이용해서 세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세기는 어려우니까 이 수용도라는 거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용도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긴 모양, 그림이라는 뜻이고 수용도를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수용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와 그 다음에 C와 D가 있어요. 이렇게. 자,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자, A, B, C, D를 일렬로 배열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즉, 첫 번째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 A와 B와 C와 D를 일렬로 나열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A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B가 오는 경우, C가 오는 경우, D가 오는 경우를 이렇게 각각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A를 쓰고 B를 쓰고 C를 쓰고 D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A를 다시 쓰는 거는 체력의 낭비이기 때문에 노력의 낭비이기 때문에
A를 써놓고 나서 뒤에다가는 이렇게 B, C, D를 그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그려놓고는 CD를 그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C를 그려놓고는 BD를 그려주는 것이고, D를 그려놓고는 BC를 그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C를 그려놓으면 D를 그려주면 되고, C를 그려주면 되고, D를 그려주면 되고, B를 그려주면 되고, C를 그려주면 되고, B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총 몇 개가 나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왔단 말이죠. 자, 6개가 나왔는데 그러면 B를 맨 앞에 세웠을 때도 6개가 나올 것이고, C를 맨 앞에 세웠을 때도 6개가 나올 것이고, D를 맨 앞에 세웠을 때도 6개가 나올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총 6개가 몇 개 있다? 4개, 4번이 반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6 곱하기 4에서 총 몇 가지? 24가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세는 방법인데, 이렇게 셀 때 그 6 곱하기 4를 잘 뜯어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한 거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씩 펼쳐져 있는 것이 각각 몇 개 있냐면 2개씩 있어요. 요 라인에서는요. 하나씩 펼쳐져 있는 게 각각 2개씩. 그 다음에 2개씩 펼쳐져 있는 게 각각 몇 개씩? 3개씩. 3개씩 펼쳐져 있는 게 각각 몇 개씩? 4개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4개고, 그 4개를 펼쳐 놓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여기서도 3개가 펼쳐질 거고, 여기서도 3개가 펼쳐질 거고, 여기서도 3개가 펼쳐진다면 각각 4개마다 3개씩이 펼쳐질 거고, 2개씩이 펼쳐질 거고, 1개씩이 펼쳐진다면 이렇게 곱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4p 4라고 부르고 4 팩토리얼이라고 불렀었던 거죠. 자, 4 팩토리얼은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용도를 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곱의 법칙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곱의 법칙을. 그래서 이런 구조 4개, 똑같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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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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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하나 이렇게 펼쳐지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동시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곱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곱의 법칙을 배웠을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자, 그런데 이제 A와 B와 C, D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이런 조건을 달았다고 칩시다. B 뒤에는 D가 올 수 없다. 바로 뒤라고 할게요. 자, B 바로 뒤에는 D가 올 수 없다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 A, B, C, D를 배열을 할 거예요. B 뒤에는 D가 올 수 없다라는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B가 올 때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A를 놓고 C를 놓고 D를 놓고 B를 놨을 때, 첫 번째 자리에 이렇게 놨을 때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어디 갔냐?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막상 대상자는 B와 D잖아요. 그죠? B, D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B, D가 아닌 문자인 거예요. B, D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B, D가 아닌 것들은 A, C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자리에 B, D가 아닌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 자, 두 번째 D가 오는 경우. 세 번째 B가 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주세요. 왜 나눴는지는 직접 수용도를 그려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A를 나열했다 칩시다. 그럼 뒤에는 그대로 뭐가 올 수 있냐면 B, C, D가 올 수 있어요. C를 나열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A, 그 다음에 A, B, A, C, A, C를 나열했으니까 A, B, D죠. A, B, D.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나뭇가지가 어떻게? 똑같이 펼쳐지고 있죠? 똑같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의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D를 나열했다고 칩시다. 자, D를 나열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로 펼쳐져요? A, B, C 세 가지로 펼쳐져요. B, D에 D만 나누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따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따로 나누어 놨느냐? 자, D가 앞에 왔기 때문에 B 뒤에 D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얘는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다시는 안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3개, 그 다음은 2개, 그 다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얘는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올 거냐면 6가지의 경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걸 하나 지금 상황이 거의 똑같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A, B를 배열을 했어요. 그 다음은 뭐 올 수 있어요? 자, B 뒤에는 D가 올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C만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가 와야 되고요. 자, A, C가 왔으면 B, D만 남았는데 B가 와도 되고 D가 와도 되지만 B가 오면 바로 D가 와야 되기 때문에 D, B 형태로 배열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A, D가 왔어요. A, D가 왔으면 B랑 C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해볼까요? CA가 왔어요.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CA가 왔으면 BD가 남았거든요. 여기에는 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올 수 없다? D밖에 올 수 없어요. 그죠? B 뒤에 D가 오면 안 되니까. CB가 왔어요. 그러면 B 뒤에는 D가 올 수 없으니까 뭐가 와야 돼요? A가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선 D가 와야죠. CD가 나왔어요. CD가 나왔으면 이제 A, B만 남았으니까 A랑 B가 이렇게 나오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 구조 하나하나 두 개 펼쳐진 구조가 어때요? 똑같죠? 그 다음에 하나 펼쳐지는 구조가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D가 이미 나왔으면 뒤에는 3, 2, 1의 형태로 펴질 것이고 B가 만약에 첫 번째 자리에 왔다. 그러면 뒤에 올 수 있는 건 D가 올 수 없으니까 A랑 C밖에 올 수 없거든요. 자, BA가 왔잖아요. 그럼 CD가 남았으니까 CD를 배열을 해주시고 D가 와야 되고 C가 와야 되고 BC를 배열했으면 AD가 남았으니까 AD 배열해 주시고 D가 와야 되고 A가 와야 되고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세느냐? 지금 얘를 하나 셌어요. 얘를 하나 4개로 셌잖아요. 사실 얘는 생략해도 돼요. 왜냐? 같은 과정이니까. 그래서 얘를 세고 2배 하면 됩니다. 4개 하고 2배 하면 이거 2가지는 8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가 돼요? 4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을 얘랑 그 다음에 얘를 다 더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눴다? 다르게 펼쳐질 거니까. 선생님 이거랑 4개 똑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다른 거죠. 처음에 B가 와서 두 번째 펼쳐지는 게 2개니까 여긴 두 번째 펼쳐지는 게 몇 개였어요? 3개였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같을 수 있겠지만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르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 3가지로 나누어 놓고 각각의 경우에 8가지 6가지 그 다음에 4가지가 나왔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뭐 한다? 더한다. 그래서 총 몇 가지? 18가지가 나온다라고 더해서 계산을 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합의 법칙. 그래서 일괄적으로 뭔가 이렇게 퍼지는 상황이라면 곱의 법칙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3개씩 퍼지는 건 맞죠? 그래서 사실은 얘랑 얘를 곱해서 2 곱하기 3 곱하기 한 다음에 요 3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경우에 하나씩이 일괄적으로 퍼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곱하기로 연결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2개 간다면 곱하기 2를 하면 되지만 하나하나 2개니까 이것도 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 다 더해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수용도를 그리게 되면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잘 안 하죠. 왜 안 하지? 자, 이 수용도 그려본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잘 안 그리거든요. 왜 안 그리냐면 귀찮거든요. 귀찮아서 안 그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어떻게 배우냐? 그냥 숫자 노름으로 배워요. 야, 일렬로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r개 일렬로 나열하면 npr이고 이렇게 공식으로 계산하면 돼 라고 해서 일렬로 이 하는 거를 공식으로 그냥 배운단 말이에요. 숫자 노름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숫자 노름으로 배우면 상황을 이해하는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봐도 순열로 계산하는지 조합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문제를 보고 그 공식을 써야 할지 쓰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데 뭐 그 공식이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을 쓰려면 반드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에서 얘기하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고, 자, 두 번째는 자,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다 배웠다면 다음에 배우는 것이 뭐냐면 순열이죠. 자, 순열. 자, 순열은 일반적으로 NPR이라고 계산을 하고, 자, 교과서에는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r개의 자리에 일렬로 배열을 하는 것, 또는 서로 다른 n개를 뽑아서 r개 일렬로 배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계산 어떻게 한다고 배웠냐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다. 식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차례대로 하나씩 낮춰가면서 곱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게 왜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서로 다른 4개를 서로 다른 4자리에 일렬로 배열해요.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개? 4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하나니까 결과적으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순열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자, 만약에 서로 다른 5사람, A, B, C, D, E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6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6사람을 일렬로 4자리를 배열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6사람을 일렬로 4사람을 배열을 하겠다. 6사람 중에서 4사람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을 하겠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A, B, C, D, E, F 6가지를 쓸 수 있으니까 여긴 몇 가지? 6가지. 수용도를 6가지를 펼친 거예요. 그럼 6가지 A를 펼쳤어요. 그 다음은 뭐가 나와요? 5가지를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5. 그 다음 곱하기 4. 그 다음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서로 다른 6명을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6P4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6P4를 식으로 계산하면 6 팩토리얼, 6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 거를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6부터 1까지, 2부터 1까지 나눠주면 6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순열이라고 한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낼게. 자, 의자가 7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7개가 있고 이렇게 7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7개의 자리에 5명을 배열하는 거예요. 자, 여기 5명을 앉혀요. 자, 다시 서로 다른 7개의 자리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서로 다른 7명이 있으면 4개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7개, 6가지, 5가지, 4가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요거는 사람 수가 더 적은 거예요. 서로 다른 7개의 자리에 서로 다른 5사람을 앉힌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고민해보세요. 준수, 저거 뭐라고 불러? 네? 뭐라고 불러? 민지, 뭐라고 불러?
그럼 이거는 A, B, C, D, E, F, G 7사람을 5개의 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7PO. 자, 이거는 7PO라고 부르죠. 이건 뭐라고 불러? 7CO? 실피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물건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이 순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아무것도 풀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저 순열을 얘기하면서 뭘 설명했냐면 수용도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 수용도의 구조에 정확하게 적합하게 맞는다면 얘는 순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자리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라고 생각하고 얘네들한테 자리를 주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얘네들 여기에다 앉힌다라는 얘기는 얘네들 각각의 자리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A한테 줄 수 있는 자리 몇 개예요? 7개죠. 얘는 6개죠. 5개죠. 4개죠. 3개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1, 2, 3, 4, 5, 6, 7, 그 다음에 2, 3, 4, 5, 6, 7, 그 다음에 3, 4, 5, 6, 7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그렸어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수용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뭐라고 생각한다? 7PO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수용도로 배열을 꼭 해야 되는 것들은 거기에 생각해 보세요. A, B, C, D, E라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자리 하나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꼭 하나의 자리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꼭 하나의 자리만 받아야 되는 이 사람들을 먼저 배열을 해놓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배열을 해놓고 하나씩 넣는 거죠. 근데 이 넣는 게 6개씩, 7개씩, 6개씩, 5개씩, 4개씩, 3개씩 된다면 이걸 순열의 구조라고 보고 여러분들은 이걸 7PO라고 생각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이게 바로 순열이에요. 이게 바로. 자, 예를 들면 이제 그것도 있죠. 자, 여기 지금 6사람이 있는데 6사람 중에서 3사람을 뽑아가지고 첫 번째 뽑힌 사람은 100만 원, 두 번째 뽑힌 사람은 50만 원, 세 번째 뽑힌 사람은 10만 원을 주겠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자, 다시 6사람 중에서 3사람을 뽑아가지고 첫 번째 뽑힌 사람은 100만 원, 두 번째 뽑힌 사람은 50만 원, 세 번째 뽑힌 사람은 10만 원을 주겠다. 식으로 표현하면? (6P3이죠) 왜? 100만 원 받을 사람 뽑는 거고 50만 원 뽑을 사람 받는 거고 10만 원 뽑을 사람 10만 원 받을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 뽑을 사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고 뽑고 나면 2번, 3번, 5 해서 6번까지 선택하는 거고 뽑고 나면 3번부터 6번까지 선택하는 거고 몇 가지? 6가지, 5가지, 4가지.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6P3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이제 순열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열이라고 해서 나열하는 경우만 상상하시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렇죠? 나열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뭐든지 매칭이 되는 상황이면 얘는 순열이라고 바라봐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다른 n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r개, 두 개가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얘는 뭐라고 부른다? 순열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게 이제 순열의 구조고요. 여러분들이 배운 지 지금 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조합이라고 부르고 NCR이라고 쓰는데 조합은 교과서상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것의 개수, 뽑는 것의 경우의 수를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처럼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3명을 뽑아요. 3명을 뽑아서 10만원, 10만원, 10만원을 준다고 하면 첫 번째 뽑은 사람이나 세 번째 뽑은 사람이나 그 두 사람은 전부 다 10만원을 받게 돼요. 즉 내가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뽑은 상태는 같은 거죠. 왜? 이 사람들한테 각각 얼마씩 돌아가는 상황이 되니까 10만 원씩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순서에 따라서 이 돈을 다르게 준다면 분명히 순서에 따라서 다르게 주는 거니까 이렇게 뽑는 것과 이렇게 뽑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것으로 보느냐 다른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순혈이냐 조합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조합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건 순혈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같은 이름을 붙이는 건 조합입니다. 너 뽑혔어. 너 뽑 이렇게 되면 이거는 조합이야. 근데 얘는 첫 번째 뽑혔고 두 번째 뽑혔고 세 번째 뽑혔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걔는 순혈인 거예요. 상황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뭐라고 일단 쓰시냐면 식은 이렇게 씁니다.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r 팩토리얼을 한 번 더 나눠주시는 게 조합의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서로 다른 n개에다가 n개 중 r개에 동일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동일한 이름, 너 뽑혔다, 뽑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뭐다? 조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를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10명이 있는데요. 10명이 있는데 4사람을 뽑을 건데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2사람은 1등 100만 원 줄 거고요. 2등 50만 원 줄 거고요. 나머지 2명 10만 원 줄 거예요. 자,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저렇게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얘와 얘는 다르지만 얘네 둘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1등하고 2등을 뽑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순서를 정하세요. 10명 중에서 일단 2명을 먼저 뽑겠다. 근데 뽑는 순서에 따라서 1등과 2등이 결정이 될 테니까 서로 다른 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CP2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CP2라고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얘를 해야지만 끝나는 상황이니까 사실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 자체를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고해 법칙을 이용해서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2명을 뽑으면 됩니다. 이제 몇 명 남았어요? 8명 남았죠. 8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그 2명에게 10만원, 10만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82라고 쓰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뽑는다라고 하면 순혈과 조합이 일반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어떤 문제가 딱 순혈 문제면 좋아요. 어떤 문제가 딱 조합만 쓰는 문제면 좋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순혈과 조합이 혼재되어 있고 뭐 원순혈도 같이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분석하는 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보고 얘를 이렇게 분류하면 얘는 순혈로 풀 수 있고 나머지는 조합으로 풀 수 있다. 얘를 이렇게 분류하면 순혈로 풀 수 있고 나머지는 조합으로 풀 수 있겠구나.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지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분해서 곱하기로 연결할 건지 더하기로 연결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쉬워요. 계산도 쉽잖아요. 미적분 수투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쉬운 계산이지만 해석이 가장 어려운 단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자, 6명을 배열할 건데 자, B와 C는 이렇게 합시다. 2자리 이상 B와 C 사이에는 2자리 이상 떨어져 있다. 누가 앉는다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돼? 한글이 잘 안 된다. B와 C 사이에는 2사람 이상이 있다. 자,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보시죠. 졸려. 자, B와 C 사이에는 2자리 이상, 2사람 이상이 앉도록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게 순열이냐 조합이냐도 사실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조합으로 풀 수도 있고 순열로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사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일단 분류를 하셔야 돼요. 합의 법칙을 쓴다라는 건 같은 프로세스로 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로 나누어 놓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나누느냐? 2사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2사람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2사람 있는 경우, 두 번째는 3사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사람 있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다 같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전부 다 뭐 한다?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자, 2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B와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2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C와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2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2사람이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되고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차피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나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나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하시고 2를 곱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2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나머지 2사람은 이렇게 배열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얘는 한 팀으로 움직여줘야 되고 흐트러뜨려 놓으면 안 되잖아요.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되고 나머지 2사람을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이 큰 덩어리와 나머지 2개를 배열하는, 일렬로 배열하는 건 순열의 프로세스니까 순열로 일단 3팩토리얼 또는 3p3을 해주시고 3p3을 해주시고 이렇게 배열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 얘네 둘을 배열을 해줘야 되겠죠.
자, 얘네들을 배열을 해줘야 되는데 얘와 얘를 다른 것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이미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을 4사람 중에 2사람을 뽑아서 여기다가 배열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같아 달라? 다르죠? 서로 다른 2개의 자리에 4사람을 배열하는 거야. 다시 서로 다른 2개의 자리에 4사람을 먼저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먼저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 뭐야? 서로 다른 4사람 중에 2사람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는 순열의 프로세스를 따르니까 4P2고, 그리고 나서 한 묶음으로 묶은 다음에 얘네 3팀을 배열하는 경우가 3팩토리얼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B와 C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각각의 경우가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가질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2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3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죠? B와 C 사이에 몇 개의 자리를 놓고 3개의 자리를 놓고 3개의 자리를 놓고 4사람 중에 3사람을 일렬로 배열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한 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만 남으니까 4사람 중에서 3사람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 후에 그 다음에 얘네 2개를 앞에다 놓을까 뒤에다 놓을까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B와 C가 자리가 바꿀 수 있는 경우까지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는 B와 C 사이에 4명의 사람이 전부 다 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4사람 중에 4사람을 뽑아서 여기다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4P4 해주시고, 이거 한 팀 움직이는 건데 더 이상 움직일 게 없으니까 B와 C가 자리 바꾸는 경우만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각각 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한다?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일단 2사람이 들어가느냐 3사람이 들어가느냐 4사람이 들어가느냐로 일단 구분을 해서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분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2사람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안에 들어올 2사람을 결정을 하는 거, 4사람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자리에 배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2개의 자리에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걸 뭘로 해석해주고? 순열로 해석해주고, 그리고 얘네들 순서 바뀔 수 있는 것도 순열로 해석해 주시고, 그죠? 순열로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 2개 자리 바꿀 수 있는 것도 순열로 해석한 거죠.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을 뽑아가지고 배열하는 건 안 되나요? 되죠. 얘를 만약에 조합으로 해석하고 싶다. BC를 만들어 놓으세요. BC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두 자리에 들어올 사람 2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게 뭐죠? 4C2죠. 근데 뽑아 놓으면 끝나나요? 아니죠. 여기 올 거냐 여기 올 거냐 결정해야 되죠. 배열해야 되죠. 그러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은 사실 2개의 자리에 2사람을 배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조합을 써서 내가 뽑은 다음에 무언가를 할 거냐, 아니면 뽑는 과정과 배열하는 과정을 하나로 보고 순열로 계산을 할 거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순열은 조합과 배열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6사람 중에서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받을 사람을 결정을 할 때 일단 3사람을 뽑아놓고 이 3사람 중에서 누가 100만 원 가질까, 누가 50만 원 가질까, 누가 10만 원 가질까 나중에 생각하셔도 그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을 나눠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뽑을 때 처음에 뽑은 사람은 100만 원, 두 번째 뽑은 사람은 50만 원, 세 번째 뽑은 사람은 10만 원이라고 해도 세 사람에게 차등적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황은 똑같은데 해석 방법이 살짝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무엇로 해석할 거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학 하에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반을 나눠서 어디에 가거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조합을 쓸 거냐 순열을 쓸 거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7명이 있어요. 자, 7명이 있는데 이 7명을 3명,
3명 1명으로 나눌 거예요. 3명 1명으로 나눠가지고 3명 1명으로 나눠가지고 청소를 보낼 거예요. 청소를 보낼 건데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는 강의실에 청소를 보낼 거예요. 청소를 보낼 거야. 자, 그래서 7명을 3명 1명으로 나누는 것까지만, 일단 나누는 것까지만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누고 나서 여기다가 청소를 보내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7명 중에서 3명에 올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7-3을 해야 되죠. 7-3. 자, 그리고 나머지 4사람 중에서 3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4-3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면 나머지 1사람 중에서 1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1-1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1번, 2번, 3번 학생이 첫 번째 조, 4번, 5번, 6번 학생이 4번, 5번, 6번 학생이 두 번째 조, 그 다음에 7번 학생이 세 번째 조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이렇게 조를 나눈 것과 4, 5, 6,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 이렇게 나누어진 조로 나누어져 있는 이 상태가 같은 상태야, 다른 상태야? 이거 조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같은 상태예요, 다른 상태예요? 같잖아요. 1, 2, 3이 한 조고, 1, 2, 3이 한 조고, 4, 5, 6이 한 조고, 4, 5, 6이 한 조고, 7이 한 조잖아요. 나누어진 조의 상태를 보면 같은 상태예요. 그럼 이 같은 상태가 항상 몇 개씩 있겠어요? 2개씩 있겠죠? 이렇게 바뀌면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2개씩 항상 존재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2로 나눠줘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조를 나누는 방법인 거예요. 자, 이렇게 조를 나눠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A 강의실, B 강의실, C 강의실에 청소를 시키려고 보낸다. 그러면 이제 3명 1명으로 나눠져 있으면 서로 다른 3조가 된 거예요. 그 서로 다른 3조를 하나, 둘, 3개, 서로 다른 3개에 대응을 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줘야 돼? 3팩토리얼을 이렇게 해줘야 되죠. 3P3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던 것이 수학하에서 배웠던 내용이 거의 전부인 거고, 이 내용이 안 나올 거냐? 계속해서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일단 지난 시간이죠. 예전에 작년까지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새로운 순열들과 새로운 조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